네, 먼저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부터 하고, 저는 방제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NBA 언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밑그림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고, 얼마 전에도 양 팀이 맞붙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미러키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승리를 했고 오바 게임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전에도 맞대결에서 미러키가 연승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디트 상대로 홈이랑 원정 상관없이 맞대결 8연승 중인데, 아래 적힌 것처럼 리턴 매치예요. 근데 직전 경기가 어땠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마해는 못했지만은 오바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었습니다. 저도 이 경기는 오바를 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쿤보가 31득점, 그리고 야투를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야투 성공률 보여줬고, 자유투 22개 중에 11개밖에 못 넣는 상당히 좀 처참한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 거의 뭐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 보면 릴라드,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릴라드가 여러 뭐 개인 사유 등의 이슈로 요즘에 되게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3점도 11개 중에 5개로 확률이 꽤 괜찮은 편이었었고, 한 5, 6%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야투율도 괜찮았었죠. 어시스트 11개에 딱 그냥 릴라드한테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을 하고도 남았다. 무려 자유투도 16개 얻어내갖고 다 성공시켰었고, 45점을 기록했으니까 거의 뭐 미러키 이적 이후에 가장 좋은 활약이었다, 그렇게 볼만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로페즈도 괜찮았었고. 근데 벤치, 미러키는 벤치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어요. 이날따라 포르티스도 적은 야투 시도밖에 안 했었고, 팻 코너튼이 그나마 좀 터진 날이었지만은 벤치 포인트가 18점밖에 안 된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쉽긴 하죠. 미러키가 이날 총 그 141점을 넣었는데 벤치 포인트가 18점이면 진짜 엄청 좀 저조한 편이잖아. 일단 그런 것들이 보였었고, 반대로 디트는 어땠냐? 일단 넘어가기 전에 미러키의 야투 성공률부터 보면은, 자유투는 좀 쿤보 때문에 부진한 편이었었고, 그리고 리머텍 필드골 성공률은 괜찮았다. 3점도 37.5%면은 미러키 시즌 평균보다 조금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었잖아요.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어땠냐? 디트로이트가 일단은 미러키보다 야투 시도를 9개나 더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야투율이 46.8%, 거의 뭐 미러키보다 9%가량 떨어졌었죠. 아까 미러키가 그 야투율이 55%가 넘었었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많은 야투 시도를 했지만은 야투 성공률 자체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3점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간 날이었어요. 이날은 디트로이트가 3점슛 37개 중에 21개를 넣었는데, 올 시즌 디트로이트는 3점슛 34.6%로 뒤에서 4등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56.8%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 디트로이트의 3점이 뒤지게 잘 터진 날이었다, 다른 날보다도. 그런데도 패배를 했다는 거거든. 일단 이 점 유념하시길 바라고. 누가 잘했냐, 여기 보시면 알렉 벅스가 벤치에서 나와서 33득점을 넣었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다룰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알렉 벅스라는 이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웃사르 탐슨이 벤치에서 32분을 뛰어가지고 야투 성공률도 좋았고, 오펜스 리바운드 5개나 따면서 딱 아웃사르 탐슨한테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활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이제 선발 가운데서는 보그다노비치도 이날 살짝 부진했었고, 뭐 제이든 아이비도, 이 친구도 조금 안 좋은 날이었었네요. 전반적으로 디트로이트는 3점이 오지게 잘 터졌고, 미러키보다도 야투를 9개나 더 던졌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어쨌든 패배를 했고, 그리고 경기는 오바로 갔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 지난번 경기 맞대결 토대로 뭘 얻을 수가 있었냐. 디트로이트가 일단 터져도 너무 터진 날이었는데 패배를 했다는 거. 그러면은 내일도 뭐 미러키는 그렇게 막 평균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릴라드가 좀 미러키 이후에 최고의 게임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미러키는 대단히 잘 터진 날은 아니었는데도 디트로이트가 너무 터졌지만 그래도 미러키가 승리를 했다. 일단 저는 미러키 마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알렉 벅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올 시즌에 알렉 벅스가 최근 11경기 동안 24분밖에 안 뛰었는데 평균 24.1분 출장인데 득점이 20.4점이에요. 그러면 36분 환산하면 거의 30점이거든. 득점 20.4점에다가 야투율 49.3%, 3점 51.2%. 근데 경기당 3점을 7.5개를 던지면서 51.2% 확률로 넣어주고 있다. 한마디로 또라이급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렉 벅스가 많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디트로이트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못했던 날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전전 경기만 해도 미네소타한테 10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었었고, 그런 날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알렉 벅스가 터지는 날은 제대로 터지더라.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알렉 벅스가 게임을 뭐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뭐 대단한 폭발력을 갖춘 선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 디트로이트 오바에다가
미러키 마인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디트로이트는 뭐 쥐어 터지나 얘네들이 뭐 게임을 좀 타이트하게 풀어가든지 어쨌든 오바 게임을 하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미러키도 빠른 속도의 게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를 잘 공략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공격 루트도 있는 편이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에다가 미러키의 마헨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인데, 자 일단 이것도 좀 힘든 게 올랜도가 오늘 갑자기 라인업 변경을 크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게, 올랜도가 백투백인데 어제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게, 올랜도는 좋은 선수를 놔두고 왜 오케케, 휴스턴, 비타즈 이런 애들을 선발로 20분가량 뛰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바로 오늘 아침에 펄츠랑 바그너도 돌아왔었고 웬데카터 주니어도 선발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이애미 상대로 상당히 쉬운 게임을 했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랜도 분석이 좀 까다로워졌어. 그 전까지는 막 오케케, 휴스턴, 비타즈 이런 애들 쓰고 이 새끼들 좋은 자원들 놔두고 헛짓거리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편했었거든요. 뭐 어제 기점으로 좀 올랜도 분석이 까다로워졌다. 아마 펄츠 같은 애들이나 부산 갓 복귀한 바그너 같은 애들 뭐 관리 차원에서 빼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올랜도 분석이 조금 까다롭다. 밑에 적힌 게요, 올랜도가 최근 7경기 동안 득점은 꼴찌, 야투율 24등, 3점 29등으로 공격이 개차반이다. 반대로 수비는 허용한 그 실점은 3등 수준, 야투 허용률 8등, 3점슛 허용률 5등 이런 식으로 올랜도는 최근에 공격은 아주 안 좋고 수비는 상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직전 경기에서 라인업을 크게 바꾸는 바람에 올랜도의 분석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 올 시즌에 올랜도가 백투백 경기를 했을 때는요, 총 8번 했는데 여태 2승 6패. 오늘로 이제 9번째가 되겠죠. 득점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 108점 넣었었고, 야투율이나 3점 모두 좀 평균 이하. 그리고 상대팀한테 허용한 거는 117.5점을 평균적으로 내줬었고, 하여튼 올랜도가 백투백일 때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다. 이거를 일단 깔고 가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클리블랜드는 최근 7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7연승. 근데 일단 클리블랜드가 7연승을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만났던 팀들이 워싱턴 2번, 샌안토니오, 브루클린, 시카고, 밀워키, 애틀랜타 이렇게 만났어요. 그 중에 첫 6경기는 전부 다 홈경기였었고, 직전 애틀랜타는 원정 떠났지만 승리를 거뒀었죠. 약팀들을 상대하면서도 상당히 잘했다.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전체 득점 4위, 뭐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것도 우수한 편이고, 그리고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 평균적으로 98.4점 실점하면서 그 본인들의 득점이나 뭐 그리고 그 야투율도 42.5%밖에 실점 안 해가지고 상당히 좋았었고, 3점도 31.1%밖에 안 맞았다. 한마디로 클리블랜드는 지금 연승 기간 동안 약팀들만 상대하면서 득점도 잘했었고 수비는 거의 리그 1위 수준으로 잘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올랜도가 지금 라인업이 상당히 변화됐다. 뭐 그런 것들을 들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올랜도도 뭐 5할 승률 이상의 팀이긴 한데, 뭐 그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가 시카고도 잡고 미러키도 잡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클리블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올랜도도 백투백 경기였기도 했고, 물론 올랜도 선수들이 대체로 많은 시간을 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경기는 일단은 백투백에다가 올랜도가 글쎄 라인업 변화했다는 점이 좀 되게 큰 변수긴 한데, 그래도 저는 클리블랜드 쪽을 볼게요. 클리블랜드 쪽 보고 양 팀의 기조상으로 상당히 실점이 적다. 공격력도 특히 올랜도는 부진한 편이었다.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면은 언더 쪽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랜도의 최근 라인업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샌안토니오. 이 경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기준점이 필라델피아가 13.5만을 받았다.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드가 부상해서 복귀를 한 뒤에 4경기 동안을 제가 스탯을 적어왔는데, 엔비드가 복귀하고 나서 필라델피아는 득점 12, 야투율 9등, 3점슛 5등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7점 같은 부분은 상대팀한테 108.5점밖에 안 줬어요. 9등 수준으로 잘했어. 근데 야투 허용률이 리그 딱 15등, 딱 중간 수준이었고 3점슛 허용률 10등. 뭐 수비가 엄청나게 막 아주 좋다 이렇게까지 보긴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잘 막았네 그 정도고, 공격도 아주 막 극상위권도 아니고 그냥 필라델피아는 최근 공수 양면에서 그냥 상위권 팀 수준? 그 정도의 모습이더라. 엔비드가 돌아오고 나서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샌안토니오. 저는 샌안토니오가 트레 존스를 선발로 내세운 이후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트레 존스를 주전으로 기용하기 시작한 이후 8경기 동안 샌안토니오가 뭐 쭈루루 이렇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득점, 야투 성공률, 뭐 3점슛 성공률, 그리고 상대한테는 실점한 거, 야투 허용한 거, 3점 허용한 거 이런 것들인데, 안에 괄호쳐진 게 순위잖아요. 순위상으로 트레 존스를 선발로 쓴 이후에 샌안토니오가 그냥 뭐 리그 한 중위권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샌안토니오가 지금 서부 꼴찌잖아요. 순위상으로는 서부에서 15등 하고 있는 꼴찌 팀인데 최근 8경기 동안은 그래도 리그 평균 정도, 중위권 팀 정도는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의 13.5만원 전 값이 조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38.5도 언더오버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경기는 고민이 조금 됐던 게, 생각보다 이게 엔비드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 필라델피아의 공격력이 뭔가 약간 조금 못 믿었다. 직전 경기도 샬럿 상대로 3점슛 25개밖에 안 던져가지고 5개밖에 성공을 못했었고, 그러니까 뭐 확률상으로 20%밖에 안 됐던 거고, 예, 그냥 엔비드가 돌아와서 생각보다 이렇게 득점력이 썩 좋지는 않더라. 예, 그런 점들이 조금 보였었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트레 존스 주전으로 쓰고 웨메냐마가 나오고 하는 경기에서는 뭐 실점값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경기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언더가 좀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 필라델피아의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도 원래 샌안토니오 프렘 볼까 필라델피아 마인 볼까 생각 많이 하다가 그냥 애매해서 필라델피아 마인을 누리긴 했는데,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예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멤피스. 원래 같으면 토론토가 상당히 오바 게임을 많이 하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트레이드 직후, 이제 트레이드 한 지 한 11경기 정도 됐을 거예요, 토론토가. 근데 11경기 중에 첫 6경기 동안은 토론토가 되게 오바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최근 5경기는 언더세가 조금 두드러진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토론토의 최근 5경기, 일단은 아누노비를 보내고 퀴클리랑 바레지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토론토가 평균 득점 108점으로 24승 수준. 최근 5경기 동안은 그 기간 동안 만난 팀이 유타, 보스턴, 마이애미, 시카고, 뉴욕. 전반적으로 수비들을 잘하는 팀을 만나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내일 만날 멤피스도 물론 지금 스마트도 없고 베인도 없고 모란트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은, 근데 멤피스가 수비력은 괜찮아. 밑에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토론토가 최근에 득점이 상당히 부진하다. 야투리나 3점슛 성공률도 별로 안 좋은 편이고, 반대로 상대팀한테 실점한 거는 좀 하위권으로 야투율 50%로 쳐맞았고 3점도 36.4%로 쳐맞았다. 실점값도 평균 117.8점을 허용을 했다. 유타, 보스턴, 마이애미, 시카고, 뉴욕한테. 특히나 이 중에 뉴욕이나 시카고, 마이애미 같은 팀들은 공격력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마이애미한테는 97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했고, 시카고한테 116점, 뉴욕한테 126점 쳐맞으면서, 글쎄요, 토론토가 트레이드 초반의 기세보다는 좀 요즘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멤피스는 어떠냐? 멤피스는 이제 막 스마트 같은 애들, 그런 애들 결장한 뒤로 딱 진짜 옛날 멤피스 느낌. 한창 막 마크 가솔이나 막 멤피스의 랜돌프, 콜리, 토니 알렌 이런 선수들이 있던 그 시절의 느낌이 나요. 되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수비하는 팀. 그때부터 멤피스가 되게 수비팀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공격에 재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비라도 잘하자 이런 느낌이야.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즘에 그 이제 스틸 수치. 스틸 수치가 많이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멤피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락 전체 2위 스틸 11위권 팀인데, 최근 들어서는 스틸 수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눈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최근 4경기, 왜 4경기를 잡았냐? 이 기간 동안이 딱 언더세가 두드러졌거든요. 뉴욕, 골스, 미네, 시카고 이런 팀들 상대하면서 멤피스가 평균 득점은 리그 꼴찌에서 2번째 29등이고 야투율도 꼴찌. 한마디로 공격은 개판이다. 근데 반대로 상대한테는 15점 정도 허용을 15등 정도로 평균 수준의 이런 실점을 허용을 했었고, 야투율은 많이 얻어맞았는데 전반적으로 상대한테 기회 자체를 별로 안 준다. 필드골 시도 숫자 자체를 많이 줄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공격을 조금 늦추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요. 토론토가 딱 트레이드 직후만큼 그런 엄청 빠른 템포의 공격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 같은 경우도 물론 멤피스가 공격은 잘 못하지만은 토론토의 요즘 공격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멤피스의 프렌을 갈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생각보다 멤피스가 결장자도 되게 많고 한데 올려 쓰는 애들이 괜찮아. 뭐 빈스 윌리엄스라든지 자이레 윌리엄스라든지, 특히나 그리고 지금 요즘에 가드 콘차 같은 애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멤피스의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 미네소타 대 샬럿.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핸디값이 아주 지옥입니다. 미네소타한테 14.5만원을 줬거든요. 상대가 샬럿이다. 제가 맨날 샬럿은 그냥 이 새끼들 죽일 듯이 깠어요. 근데 여전히 샬럿은 최근 8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샬럿은 최근 8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왜냐면 한번 얘네가 그 세크라멘토한테 그 뜬금승을 하면서 세크 원정 가고 뜬금승을 하면서 연패를 한번 벗어던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8경기 동안 1승 7패예요. 1승 7패. 그 웬베냐마가 없는 샌안토니오 한번 잡고 그 이후로 다시 연패 달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최근 8경기 동안 샬럿이 득점이 101.5점밖에 안 되고 전체 꼴찌 수준. 야툴도 41.7% 꼴찌. 3점은 그나마 조금 잘 터졌는데 그래도 22등 수준이다. 반대로 상대한테 이제 수비는 어땠냐? 116.8점을 허용을 했는데 필드골 허용률이나 3루수 허용률이나 전체 둘 다 26등, 28등 수준으로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실점 자체는 17등밖에 안 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샬럿이 상대한테 높은 확률로 쳐맞았지만은 그 이제 볼륨 자체 말 그대로 상대한테 기회는 조금 그래도 덜 줬다. 던질 기회 자체는 좀 억제를 한 편이지만은 높은 확률로 쳐맞았다. 한마디로 좀 슬로우 템포로 경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네소타는 어떠냐? 미네소타는 뭐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죠. 1위. 수비 1위 팀이고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도 필드골 39.5%로 묶었어요. 한마디로 리그 거의 뭐 그 서부 1, 2등 칸의 대결이었으니까 리그에서 가장 공격을 잘한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그 필드골 성공률 40% 미만으로 묶을 정도로 좋은 수비팀인데 일단은 그 수비팀을 샬럿이 상대하는 거고 지금 공격 꼴찌팀이 그래서 내일 샬럿이 저는 거의 뭐 100점 미만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까지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미네소타의 문제는 뭐냐?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물론 오클라호마가요 이 손질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젊은 팀에다가 수비 에너지도 좋고 특히나 스가 같은 애들은 공격도 잘하는데 스틸 수치까지 원래 리그 1위였었거든. 뭐 그 정도로 손질도 좋은 팀이라서 미네소타가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턴오버가 많은 팀이기도 하고요. 미네소타는. 그래서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21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오클라호마한테 턴오버 기반 실점이 28점이었어요. 올 시즌에 미네소타는 여기 그 가운데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턴오버 퍼 게임 경기당 턴오버 14.4개로 전체 28등 리그에서 세 번째로 턴오버를 많이 저지르는 팀이 미네소타거든요. 콜리에라는 안정감 있는 이런 그 포인트 가드가 있음에도 아무래도 공격 포지션 자체는 앤트맨이나 타운스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샬럿 상대로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상대했던 오클라호마는 거의 뭐 리그 1, 2위 수준의 스틸을 잘하는 팀이고 샬럿 같은 경우는 스틸 수치가 전체 25등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수비 에너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미네소타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샬럿에 무난하게 제압할 거다. 근데 문제는 미네소타가 몇 점을 넣느냐인데 그래도 샬럿이 좀 상대를 로우 템포로 저지한다든지 평균 실점값이 116.8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저는 미네소타가 샬럿에 100점 미만으로 묶고 브린든 적당히 이렇게 좀 승리하는 그림을 봐가지고 미네 마헨의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마헨이랑 언더를 같이 이렇게 페어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도 양 팀의 격차가 좀 커 보이고 여러 가지 분석 뭐 수치 같은 거 데이터들 봤을 때는 이렇게 볼만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댈러스 대 보스턴. 야, 이 경기는 일단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보스턴이 직전 백투백입니다. 일단 보스턴은 백투백이고 저번에 덴버한테 홈에서 패배를 했었었죠. 그리고 오늘 휴스턴한테도 좀 전반전에는 마행하는 그림이었는데 후반전 가면서는 좀 뭐 비벼지는 그림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무난하게 마행을 하지 못했다. 일단 그런 게 일단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주전들도 막 많은 시간을 뛴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체력 소모가 아주 없지는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보스턴이. 왜냐면 보스턴이 오늘 막 테이텀 같은 애들도 그렇고 테이텀도 35분, 데릭 화이트 35분 막 주전들이 전반적으로 30분 이상 뛰었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스턴이 드루 할러데이나 알호포드도 휴식을 주면서 좀 스쿼드 운영폭이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스턴이 일단 조금 오늘은 체력 소모가 있긴 했다. 그런 말들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또 보스턴에서 테이텀의 야투 17개 중에 4개밖에 안 터진 날이었었거든. 그런 점들로 조금 의심이 되는데 반대로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휴식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댈러스가 마지막 경기가 1월 18일 1월 18일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일 이상 쉰 경기거든. 4일, 5일 정도 쉰 경기라서 댈러스는 일단은 휴식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양팀 여기 아래에 있는 두 줄 보면은 보스턴은 백투백일 때 어땠냐? 댈러스는 이렇게 3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 어땠냐? 이거를 가져왔는데 댈러스는 백투백일 때 5승 2패 뭐 보면은 공격도 나름대로 잘 되고 수비도 리그 평균 정도로는 한 편이었었어요. 반면에 댈러스는 물론 뭐 2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지표가 적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긴 시간 휴식을 취하고 왔을 때는 평균 득점이 136.5점 그리고 뭐 야투율 같은 것도 되게 좋았었고 실점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댈러스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잘 풀어간다. 제가 여기 왼쪽 위에 이거 조금 잘못 적었는데 아마 돈치치도 뛸 거고요. 돈치치, 어빙 그리고 뭐 하더웨이는 다시 벤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돌아와요. 물론 엑섬 같은 애들은 아직 다우풀로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댈러스는 거의 뭐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엑섬 같은 애들 빠진 거 빼면은
그리고 보스턴도 거의 아마 풀라인업일 겁니다. 주루 할러데이 뛰고 호포드도 프로버블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루 할러데이는 퀘셔너블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양 팀 다 좀 정상적인 라인으로 맞붙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분석이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댈러스가 요즘에 진짜 막 좀 어려운 팀들은 잘 잡고 이상하게 막 좀 삐리한 팀들한테 저 멤피스한테도 지고 한참 못했던 랄한테도 패배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댈러스가 뭔가 가늠하기가 힘든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 보스턴은 사실 대권도전을 하는 팀이고 댈러스는 사실 저는 그 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부 플레이오프 한 2라운드도 넘보기에 조금 무리인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팀 다 풀라인업인 셈이고 댈러스가 그러니까 휴식이 길었다는 거, 이런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가동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 이런 점들이 댈러스 분석을 좀 어렵게 하는 점인데 저는 뭐 마찬가지로 이 경기는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뭐 어떤 분석을 내놓기 힘들고 일단 보스턴의 승리 쪽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2.5마인 정도 받았으면은 이렇게 좀 타이트한 승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보스턴이 잘 진 적도 없고 요즘 들어서는 원정에서도 좀 기세도 있는 편이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보스턴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스턴 오늘 휴스턴한테 에이스인 테이텀이 그렇게 지독하게 안 터졌음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팀이고, 그러니까 테이텀이 안 터지면 오늘처럼 포르징기스가 터진다든지 기본적으로 브라운이나 화이트 같은 애들은 뭐 기본 빠따는 쳐주는 편이고 그냥 기본적인 체급이 상당히 높다. 보스턴은 저점이 터져도 충분히 상대팀을 비비고 놀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체급발의 보스턴을 조금 좋게 보도록 할게요. 댈러스는 막 돈치치가 안 나와도 막 에너지 레벨로 막 상대팀 제압하고 막 그런 것도 보여주는 팀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보스턴 마인에다가 저는 이것도 좀 언더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언더팀 쪽으로 돌아선 게 크다. 좀 시즌 초반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죠. 시즌 초반 17경기 동안은 댈러스가 그 디펜시브 레이팅 한 24등 정도로 굉장히 수비가 못하는 팀이었지만은 요즘엔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디펜시브 레이팅 5등 안에도 들 정도로 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준 팀이었었다. 레이팅 상으로는. 그리고 반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는 디펜시브 레이팅 미네소타람으로 2등 그런 팀이어가지고 네, 요즘에 댈러스의 기조를 봤을 때는 마냥 오바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신중한 공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보스턴도 좀 이렇게 강력한 팀들 좀 컨텐더급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오바 막 이런 맞다이 치자 이런 느낌보다는 언더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언더 쪽으로 욕심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피닉스 대 시카고. 야, 이 경기도 쉽지 않죠. 왜냐면 피닉스가 요즘에 기세 자체는 좋아. 피닉스가 지금 벌써 이제 5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피닉스가 백투백이다. 그게 되게 커 보입니다. 직전 경기 때 듀란트가 오늘 40분 뛰었거든요. 안 그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듀란트인데 아킬레스건 다치고 지금 나이가 36이에요. 듀란트가 오늘 40분 뛰었었고 브래들리 빌 38분, 등부상이 있는 브래들리 빌 38분, 부커도 한 36분 뛰었었고 피닉스는요 주전이랑 벤치 격차가 매우 큰 팀이죠. 오늘 피닉스가 총 117점을 넣었는데 근데 벤치 포인트가 9점밖에 안 돼요. 9점. 주전들이 108점 넣었다 이거야. 듀란트가 오늘 40점 받고 제가 그렇게 맨날 칭찬하던 그레이슨 알렌이 오늘 야투 7개 중에 5개, 3점슛 4개 중에 3개. 그냥 또라이급 활약 이어가고 있는 중이야. 사실상 오늘 지금의 피닉스는 거의 뭐 빅4급 팀이다. 부커, 빌, 듀란트에 이어서 그레이슨 알렌까지 넣어줘야 될 정도로 빅4급으로 다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 그레이슨 알렌은 최근 14경기째 활약. 그레이슨 알렌이 최근 14경기 동안, 무려 14경기 동안 중간중간에 뭐 약초 8개 중에 2개 넣고 뭐 이런 경기도 한 번씩 있기는 해요. 그런 경기 한 번, 딱 14경기 중에 그런 적 한 번이네. 레이커스전에 8개 중에 2개 넣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그레이슨 알렌이 14경기 동안 33.6분 주전급 출전 시간 받으면서 평균적으로 16.3점, 야투율 52.4%, 3점 51.5%. 또라이급 활약이죠. 자유투도 91.7%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빅4급의 그런 라인업을 보이고 있는 피닉스인데 일단 어제 너무 긴 시간을 뛰었다는 게 조금 걸리고요. 그게 조금 걸리고 피닉스가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득점력 전체 3위, 야투율 전체 2위, 3점 전체 7위 뭐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어요. 공격은 말 그대로 뭐 아무래도 다 그래 뭐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듀란트, 부커, 빌 수비는 모르겠지만 공격만큼은 잘하는 친구들이다. 재능이 그냥 또라이급이잖아. 근데 요즘 보면요 수비도 듀란트도 열심히 하고 상대팀한테 그 연승 기간 동안
실점 11등, 야투 허용 12등, 3점슛 허용률 18등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괜찮았었어요. 3점슛 허용률이 39.7%인데 이거밖에 안 돼? 워낙에 많이 쳐맞은 애들이 많았나 보다. 어쨌든 간에 피닉스가 상대한테 3점 같은 허용을 많이 했지만은 수비는 전반적으로 저실점을 했었다. 최근 5경기 동안 만난 팀이 레이커스,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뉴올, 인디애나. 사실 포틀랜드 같은 애들 빼면은 전부 다 5할 승률 이상의 팀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도 피닉스가 상당히 잘 싸워왔다. 5연승 기간 동안. 근데 어제 인디애나전에 좀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 이게 조금 걸려요. 그리고 시카고도 내일 또 라빈이 없죠. 제가 시카고를 그런 점들을 많이 짚어드렸어요. 라빈이 합류한 기간 동안 시카고가 원래 시카고의 색깔이었던 언더팀의 색깔이 많이 좀 지워졌었다. 득점력도 한 18등, 19등 그 정도 했었고, 근데 그 실점도 한 12등, 13등 정도로 좀 평범해졌거든. 말 그대로 수비팀의 색깔이 아예 없어져 버렸었다. 원래 시카고는 득점도 적게 하고 실점은 진짜 적게 하고 좀 방패로 패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일은 라빈이 없다. 라빈이 없는 경기에서 시카고가 멤피스를 125대 96으로 팼거든요. 뭐 3점도 33개 중에 14개 정도면은 뭐 한 40% 조금 안 되게 들어간 거고, 야투율 58개 중에 2점슛 58개 중에 33개, 상당히 잘 넣었었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상대를 수비적으로 잘 제압을 했었고, 그리고 본인들 챙길 거는 챙기든. 제가 뭐 그 기간 동안 라빈이 돌아온 기간에도 코비 화이트의 효율은 상당히 좋았다. 3점슛도 40% 이상 넣어주고 야투율도 50%가 넘고 막 이런 식으로 코비 화이트는 여전히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물론 피닉스가 요즘에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반대로 시카고도 최근 한 8경기 정도 보면 6승 2패로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 기간 동안 만난 팀인데 좀 삐리하긴 한데, 내일 한번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언더를 본다는 거는 피닉스가 이 백투백의 여파로 부커나 뭐 알렌, 듀란트 이런 친구들이 조금 미진한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방패가 워낙에 훌륭한 팀이기도 하고, 라빈이 없을 때는 저도 이거 한번 언더 쪽으로 보는데, 제가 오늘 언더데이라고 했지만 이런 경기들은 사실 언더보기 무서운 경기죠. 언더를 보는 경기들 중에서 이렇게 밸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시카고의 프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백투백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특히 듀란트 같은 애들은 40분 뛰면 안 돼, 그런 기조로다가 전 시카고 프렌에다 언더를 볼 텐데, 이 경기도 좀 어렵죠. 사실상 역배 보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애틀랜타인데, 야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지금 좀 경기를 쉰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세크라멘토도 아까 댈러스가 18일 이후로 경기가 없다고 했는데, 세크는 19일 이후로 경기가 없어요. 얘네도 3일 이상 쉰 상태입니다. 세크가 근데 이제 1월달이니까 최근 10경기거든요. 최근 10경기 동안 세크가 득점이나 뭐 이런 부분은 12등, 14등, 17등. 그냥 한마디로 공격도 그냥 중위권 정도. 그리고 실점 부분 1월 내내 실점 24등, 야투 허용 23등, 3점슛 30등. 그러니까 3점슛 개쳐 맞았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상대팀한테. 세크라멘토는 1월 내내 수비는 거의 뭐 하위권인데 공격력은 그냥 중위권이다. 세크라멘토의 왜 강점하면은 닭공농구인데 작년 같은 모습이 안 나오더라. 이 1월 동안요, 최근 아마 사보니스가 형들 최근 9경기 동안 트리플 더블을 6번을 했거든요. 트리플 더블 6번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세크가 4승 5패요. 4승 5패.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는 소리고, 뭐 사보니스 개인의 이런 풀어나간 능력 같은 건 좋지만은 팀 자체는 별로 안 돌아갔다. 왜냐면은 사보니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요키치 다음으로 트리플 더블 많이 한 선수가 아마 사보니스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돈치치거나 그럴 텐데, 지난 32번, 그니까 최근 9경기 동안 트리플 더블 6번 하고, 그 전에 32경기 동안 트리플 더블 6번. 최근에 트리플 더블을 많이 하고 있고, 사보니스를 이용하는 공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팍스가 지친 기미가 너무 많이 보였고, 팀적으로도 팍스에서 파생되는 농구가 좀 안 통한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보니스라는 인사이드 컨트롤 타워를 이용하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그것조차 세크라멘토가 잘 안 통했다. 결국엔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4연패, 일단 4연패 받고 있었고, 필라델피아, 밀키, 피닉스, 인디애나 다 어려운 팀만 만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4연패를 했는데,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최근에 공격력도 그렇고 수비력도 상당히 안 좋다, 이 얘기를 일단 하게 되고요. 반대로 애틀랜타는 어떠냐? 애틀랜타는 직전 경기 트레이 영이 결정하기도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트레이 영이 있든 없든 요즘에 애틀랜타는 언더팀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긴다. 저번에 한번 필라델피아랑 막 270점 게임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애틀랜타가 최근 6경기 동안 득점력이 전체 26등, 104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애틀랜타가요. 이 경기 중에 아마 트레이 영이 2번인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형이 있을 때조차 득점력이 그렇게 막 대단히 터지지 않았다. 보이시는 것처럼 애틀랜타가 득점 26등, 야투 28등, 3점 27등 공격이 안 풀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실점은 좀 적은 편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실점이 10등 수준으로 잘 막았었고, 근데 반대로 야투율이나 3점수 허용률 같은 거는 실점에 비해서 높은 순이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요즘에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 좀 언더팀으로 이렇게 많이 탈바꿈한 게 보였었고, 세크라멘토도 요즘에 공격이 참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언더를 보려고 해요. 세크라멘토도 작년 같은 그런 닭공의 농구가 아니고, 애틀랜타도 원래 트레형이 이렇게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이렇게 공격 진행하는 트랜지션도 많이 하고 그런 팀이었었는데, 애틀랜타도 요즘에 언더 흐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올 시즌에 애틀랜타의 그나마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라면은 오펜시브 리바운드거든요. 전체 1위 수준. 경기당 13개 잡아가지고. 근데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리그에서 상대팀한테 오펜을 가장 안 주는 팀이다. 리바를 오펜은 경기당 9.2개밖에 안 줘요. 한마디로 리바 단속을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라는 건데, 그래서 막 마땅히 애틀랜타가 어떤 세크한테 큰 강점을 가지기도 어렵고, 더 많은 공격 기회 바탕으로, 그러니까 많은 오펜을 잡으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가 있는 셈이잖아요. 한 번 더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애틀랜타가 내일은 그런 것도 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은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한번 냄새 맡아보도록 하고, 저는 한번 애틀의 프렌 쪽으로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애틀랜타가 아까 제가 최근 6경기 동안 좀 이렇게 득점은 부진하고 실점은 좀 적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 3승 3패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도 작년만큼 서부에서 막 2등 3등 하는 그런 팀도 아니고, 저는 이거 애틀의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무서운 경기네요. 먼저 축구는 이제 인터밀란 대 나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슈퍼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 슈퍼컵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준결승부터 해서 총 4팀이 초청을 받았고,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리야드에서 열리는 대회고, 그러니까 중립구장이라는 소리고, 상금이 무려 2천만 유로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요. 아무래도 사우디는 뭐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최고의 전력이나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고, 나폴리가 지금 상당히 결장자가 많다는 점이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오시멘이랑 앙기사가 지금 빠져있다. 둘 다 핵심 뭐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골키퍼 알렉스 메렛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골리니일 거예요. 아마 골리니가 지금 그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백 마티아스 올리베이라라든지 센터백 나탄, 종종 이제 그 뭐랄까, 원래 앙기사 대신에 많이 나왔던 선수가 이 스웨덴 출신의 옌스 카주스테인데, 카주스테까지 최근 들어서 등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나폴리가 오늘 상당히 좀 라인업이 빡셀 거로 예상이 돼요. 직전 경기 한번 이렇게 보면은 피오렌티나를 3대0으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피오렌티나 이코네가 페널티킥 실축한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여기에 시메오네도 사실은 뭐 되게 잘하지도 못했어. 요즘에 앙기사가 못 나오고 있는 기간 동안에 로보트카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카주스테까지 결장이라면 오늘 나폴리의 중원이 좀 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엘린스키 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나폴리는 일단 3백으로 돌아갔죠. 원래 4-3-3 쓰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 작년에 워낙에 나폴리가 4-3-3이 잘 돌아갔다 보니까, 마짜리 감독은 원래 3백을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예전에 이제 나폴리 맡을 때부터도 그렇고, 와포드 가서도 3백 녹이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 나폴리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4백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본인 스타일로 해야겠다 이랬는지는 몰라도 3백으로 돌아갔다. 제가 근데 나폴리의 마짜리 감독이 처음 왔을 때부터 이게 나폴리 감독 스타일상 3백을 쓰려면 우수한 센터백이 많아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 이탈 이후로, 김민재 선수 판매한 이후로 나폴리는 사실은 우수한 센터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팀이거든. 일단은 라흐마니는 뭐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잘했으니까. 근데 주앙 제주스도 옛날부터 인터밀란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얘가 인터밀란에 있을 급이냐 그런 소리 많이 듣던 친구였었고, 지금은 이제 직전 경기는 디로렌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이탈리아 국대에서도 디로렌조는 이 포지션으로 몇 번 뛴 적이 있습니다. 수비력도 좋고 공격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디로렌조를 여기다 갖다 쓰긴 하는데, 여기 자리에 뭐 나탄이라든지 웨스티골 이런 데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디로렌조를 여기다 쓰게 되면은 여기 사실 여기 윙백에 쓸 수도 있거든요. 조금 확대. 마조키 자리에 쓸 수도 있는 선수인데, 디로렌조를 저 자리에 놓는 건 사실은 좀 재능 낭비 같은 측면도 조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폴리의 라인업을 좀 혹평하는 편이고, 저는 물론 뭐 전반 크바라첼리아나 폴리타노 이런 친구들은 경쟁력 있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나폴리의 라인업이 베스트도 아니거니와 전력상으로 밀리는 느낌이 있다. 중립구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인터밀란은 어떻겠냐.
상대하는 인터밀란 보면은 직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이 라치오를 3대0으로 부수고 올라왔는데 인터밀란은 늘 비슷하죠. 일단 선발 라인부터 딱히 대단한 전력 누수도 없습니다. 인터밀란은 인터밀란도 이거 한번 볼게요. 바스토니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인터밀란은요. 비색 같은 애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수비진에 데브라이도 써도 되고 데브라이는 근데 그때 요즘에 막 되게 출전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인터밀란 라인업이나 뭐 벤치까지 아주 화려합니다. 사실 인터밀란은 여기 벤치에 있는 선수들로 베이스 라인업 끌려가고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세리에에서는 상당히 그런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예요. 그야말로 인터밀란은 스쿼드가 상당히 두텁다. 전력 누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 싶은데 선발만 봤을 때 제가 인터밀란의 베스트 라인업이 상당히 훌륭하다. 그럼에도 하나 좀 꼬집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으로 뭐 명성도 있는 선수긴 하지만은 사실 저는 둠프리스를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해요. 덴젤 둠프리스가 뭐 피지컬도 188에다가 속도 좋고 공격에서 뭐 여러 지원도 좋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둠프리스가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바렐라 같은 선수들이 커버를 하면서 좀 스탯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고 인터밀란 팀적으로도 손해다 이런 주장들을 매번 펼쳐왔었어요. 사실은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직전 경기에서는 다르미안을 라이트 윙백으로 기용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뷰캐넌 캐나다 요즘에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캐나다가 황금 세대를 이루고 있다. 이제 반대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네네 폰지 같은 친구들도 있고 반대편에 뛰는 게 뷰캐넌이거든요. 인터밀란이 어떤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바람대로 라이트 윙백 자리를 좀 바꿀 채비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저는 인터밀란의 라인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미안은 나름대로 공수 균형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둠프리스처럼 이렇게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냥 긴 말 안 하고 양 팀의 라인업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인터밀란 쪽을 좋게 보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서 꼬마랑 오늘 그라나다 경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라나다는 리그 지금 19위 상당히 아래쪽에 처져 있는 편이고 꼬마는 올 시즌에 살짝 좀 우승 경쟁에선 다소간에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38점으로 승점도 다소 아쉽고 한동안 이어졌던 홈 연승도 깨지고 나서부터는 글쎄 홈에서 막 대단한 파괴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타페한테 이제 그 비긴 이후로 뭐 세비야 상대로 1대0으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그렇게 막 요즘 폼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로나한테 패배했던 것도 그렇고 근데 꼬마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예년이랑은 다르게 어떤 이런 수비 중심적인 축구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고 컴팩트한 축구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일단 그라나다와 꼬마 맞대결부터 볼게요. 2021년에 그라나다가 홈에서 꼬마 상대로 승리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뭐 중간중간 무승부도 덜어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꼬마가 그라나다가 아무래도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는 꼬마가 그라나다 상대로 상당히 좋았었어요. 한창 이제 꼬마가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이때 보면은 뭐 늘상 그라나다는 승점 자판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그냥 좀 그라나다 상대로 좀 꼬마가 셌다 이런 점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꼬마가 최근에 원정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꼬마의 원정 최근 라리가 기록인데 보다시피 4연패 중입니다. 4연패 중. 라스팔마스, 바르시아, 빌바오, 지로나. 근데 사실은 제 눈에는요. 좀 질만한 팀한테 졌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여기야 라스팔마스한테 질만한 팀이라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라스팔마스는 일단은 그 원정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점 얘기 많이 들었었고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날도 라스팔마스 상대로 꼬마가 되게 좀 몰아붙이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골키퍼 친구를 못 들었었고 이후에 바르셀로나한테 좀 아쉽게 졌죠. 저 경기도 그 이제 비수가 되어 돌아온 원래는 꼬마 소속이었다 임대 보내고 막 이렇게 전전하던 주앙 펠릭스한테 이렇게 비수를 처맞게 됐다. 요즘에 빌바오 경기력 되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로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로나와의 승부가 이게 4대3으로 되게 치열했었는데 모라타가 해트트릭은 했지만은 요즘에 모라타의 활약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겨가는 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네요. 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라나다가 요즘에 뭐 행보가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리그 19위에다가 최근 보면은 카디스 상대로 승리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은 리그만 보면 이렇습니다. 개막전에서부터 꼬마한테 패배를 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무승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다. 쭉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대단한 분석은 없어요. 그냥 꼬마도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급 차출로 해봤자 헤이닐드 정도밖에 없고 부상자도 그렇게 요즘에 잘하고 있던 친구들이 뭐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꼬마 쪽을 좋게 보는데 이 경기는 더불어서 꼬마의 햄무까지도 한번 내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꼬마가 아까도 잠깐 보였겠지만은 홈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이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연승 기록들이 한 16연승인가까지 이어졌었고 일단은 올 시즌도 홈에서는 무패 행진 달리고 있거든요. 꼬마가 원정에서는 어땠냐. 바이에카노 같은 팀들 막 7대0으로 부수고 오사수나 2대0, 3대0 이렇게 원정에서도 넉넉한 승리를 한 적은 있지만은 최근에 4연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다. 그래서 꼬마가 막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림까지는 저는 오늘은 좀 그렇게 대단히 보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꼬마가 팰 수도 있겠죠. 꼬마의 저는 공격력을 상당히 좋게 보긴 봅니다. 근데 꼬마의 마헨이랑 햄무 중에 뭘 갈래? 이렇게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뭐 배당도 그렇고 저는 원래 배당 중이기 때문에 일단 꼬마 일반승도 배당이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꼬마 일반승이고 쉽게 이기는 그림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